저 사람은 속이 회색으로 썩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곁에 서 있던 윤필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10년 넘게 제 옆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밤을 새워 상소문을 다듬어 주던 사람. 그가 정말 썩어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이 소년이 미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저는 운하성의 통치자입니다. 서령이라는 이름보다는 성주라는 호칭으로 더 많이 불렸습니다. 운하성은 대륙의 동쪽 끝,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며 그만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통치자가 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신하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고 어떤 결정이 옳은 건지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재정을 정리하고 법을 정비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감각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를 위하는 사람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때 나오는 의견들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반대 의견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내 곁엔 충신이 없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고 천장을 바라보며 신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윤필, 장군 해강, 재정관 소담, 의정관 나휘. 이들 중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부터 저는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시찰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사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통치자가 아닌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걷고 싶었습니다. 호위무사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윤필만 조용히 뒤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검은 두건을 쓰고 성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윤필이 몇 걸음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항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 그날은 보름달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항구 전체가 등불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저 역시 그들 중 한 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상인은 생선구이를 팔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풍선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이 도시가 생각보다 평화롭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왔습니다. 키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나이는 15살 정도로 보였고 옷은 누더기처럼 해졌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 소년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령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건을 쓰고 있었는데도 그 소년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안 건지 물어보려는 순간 소년이 제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속이 회색으로 썩어 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 끝은 윤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필은 당황한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속이 회색으로 썩어 있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소리냐? 제가 물었습니다. 소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습니다. 색깔로요. 진심은 투명하고 거짓은 검고 썩은 마음은 회색입니다. 저 사람의 속은 회색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속을 색깔로 본다니 그런 능력이 세상에 존재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습니다. 장난을 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윤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주님, 저 아이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가시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윤필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표정.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필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던 겁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잠깐. 저는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초은입니다. 초은, 너는 왜 내가 성주라는 걸 알았지?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속이 보이니까요. 성주님의 속은 파란색입니다.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색이에요. 그런 색을 가진 사람은 이 도시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 속이 파란색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하지만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성주님은 지금 내 곁엔 충신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필이라는 사람을 10년 넘게 믿어왔지만 최근 들어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이 소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믿을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윤필이 다시 말했습니다. 성주님, 이 아이는 사기꾼입니다. 성주님의 행동을 관찰해서 추측한 것뿐입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윤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은에게 물었습니다. 윤필의 속이 회색으로 썩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초은은 윤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성주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윤필이 저를 배신한다고? 1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윤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성주님, 이건 말도 안 되는 모함입니다. 저는 성주님을 섬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배신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윤필의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고 초은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초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배신자 곁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만약 윤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충신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다면 다른 것도 알 수 있겠지? 예, 말씀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7년 전 아버지는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몸이 약해지셨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초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주님의 아버지는 독살당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묵국 한 그릇을 초은 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며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초우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필 나리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은 씨가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주세요. 초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 마음이 색으로 보여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색으로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사람들 주변에 색이 보이는데 그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더라고요. 초우는 어묵 하나를 집어들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기쁘면 노란색, 슬프면 파란색, 화가 나면 빨간색.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필 나리는요. 초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검은색이었어요. 아주 진하게. 그리고 나리님 곁에만 오시면 그 색이 더 짙어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리님께 해를 끼치려는 사람 같았거든요. 초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착각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리님이 위험해 보여서. 저는 초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색으로 보인다니. 그게 사실이라면 초은이 본 윤필의 검은색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게 살해?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저는 초은에게 천천히 먹으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윤필을 확실하게 시험해봐야 했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동쪽 창고의 곡식 재고를 확인하고 내일 아침까지 보고할 것. 별것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3번 접고 붉은 밀랍으로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봉인이 완성되자 저는 그것을 들고 윤필을 불렀습니다. 윤필. 예, 나리. 윤필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봉인된 명령서를 건넸습니다. 이걸 창고지기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답을 받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윤필은 명령서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망설임도 의심도 없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봉인을 뜯어볼지 아닐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윤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공손했던 그 사람. 제 곁을 3년 넘게 지켰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제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윤필이 명령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날이 창고지기의 답변입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살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밀랍의 가장자리가 아주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열었다가 다시 붙인 것처럼.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수고했어요. 예, 날이. 윤필이 물러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명령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은이 본 검은색. 그리고 이 미세하게 훼손된 봉인.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윤필은 제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명령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윤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단도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이었습니다. 위험할 땐 이걸 품에 지니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단도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초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품속의 단도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촛불을 켜고 윤필의 행적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가 처음 제 곁에 온 날부터 모든 걸 다시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저는 종이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윤필이 자주 가던 곳, 윤필이 만나던 사람들, 윤필이 보였던 이상한 반응들, 그리고 천천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윤필이 갑자기 사라졌던 사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그의 옷에는 말 탄 흔적이 없었습니다. 4개월 전 제가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렸을 때 윤필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라며 나섰고 이틀 뒤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는 제가 분명 다른 곳에 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 제가 독살당할 뻔했던 그날 윤필이 차가 식기 전에 드세요라며 권했던 그 차. 초은이 엎질러서 저는 마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윤필은 단순히 제 비밀을 엿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저는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윤필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그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윤필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문서를 맡기고 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물이 더 당기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걸. 그날 오후 저는 초은을 불렀습니다. 초은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나리님.
윤필 나리를 몰래 지켜봐 주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들키지 않게요. 초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조심해야 해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초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제 편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 밤, 초은이 급히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나리님, 왜 그래요? 윤필 나리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를요? 얼굴은 못 봤어요. 하지만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초은이 숨을 골랐습니다. 돈주머니를 건네받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요? 동쪽 골목, 폐가 뒤쪽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하지만 나리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초은이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윤필이 돈을 받았다는 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후는 누구일까요? 저를 제거해서 이득을 볼 사람. 저는 천천히 가능성을 좁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제 숙부. 아버지의 동생이자 가문의 다음 후계자를 노리는 사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필을 계속 곁에 두되 중요한 일은 맡기지 않기로. 그리고 몰래 그의 뒤를 캐기로. 증거를 모아서 확실하게 밝혀내기로. 저는 초은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윤필 나리가 또 누군가를 만나면 바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리님.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저택의 주인. 하지만 속으로는 칼날 위를 걷는 사람. 윤필은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손함 뒤에 숨겨진 검은 마음을. 그리고 며칠 뒤, 초은이 또다시 급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나리님, 윤필 나리가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요? 네. 그리고 그걸 읽고 나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편지 내용은요? 몰라요. 읽고 나서 바로 태워버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곧 저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이제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품속의 단도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윤필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그리고 배후를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속에서 저는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